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마지막 편지. 우리는 때때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미루지만 언젠가는 그 마음을 전할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다. 사랑하는 이에게 솔직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 2005년 겨울, 네덜란드 레이던. 고즈넉한 운하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며 거리를 분주히 오갔다. 그 거리 한편에는 작은 우체국이 있었다. 그리고 그 우체국에서 요한이라는 노신사가 조용히 편지를 쓰고 있었다. 요한은 매주 한 통의 편지를 썼다. 그리고 그 편지는 항상 같은 주소로 보내졌다. 프란스 호프스트라트 26번지 리사에게. 직원들은 이미 익숙했다. 요한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같은 주소를 적고 같은 송글씨로 편지를 붙였다. 오늘도 편지 보내시나요, 요한 씨? 직원이 미소 지으며 묻자 요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도요. 편지를 붙인 뒤 요한은 항상 우체국 앞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하지만 요한이 보내는 편지에 대한 답장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궁금했다. 요한이 보내는 편지의 주인공, 리사는 누구일까? 몇 년 전, 요한은 사랑하는 아내 리사를 먼저 떠나보냈다. 리사는 젊었을 때부터 편지를 주고받는 걸 좋아했다. 요한, 나중에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편지를 주고받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때 요한은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때가 되면 네가 내 옆에 항상 있을 텐데 굳이 편지를 써야 하나? 리사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그래도 말로 하지 못하는 감정은 글로 남기는 게 좋아. 그 말이 떠올라서일까? 리사가 떠난 후 요한은 그녀에게 매주 편지를 썼다. 그가 보내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오늘 아침은 유난히 춥구나. 네가 있던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는데 네가 그리워졌다. 네가 사랑하던 튤립을 샀어. 올해도 변함없이 아름답더라. 오늘은 크리스마스야, 리사. 네가 있었으면 우리 둘이 같이 케이크를 만들었을 텐데. 요한은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리사와의 기억을 간직했다. 그리고 매번 같은 주소로 편지를 보냈다. 어느 날 요한은 평소보다 늦게 우체국에 나타났다. 직원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요한 씨, 괜찮으세요? 요한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마지막 편지를 보내려 합니다. 그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편지를 매만졌다. 리사, 이제 곧 너를 다시 만날 것 같아. 나 네가 없는 이곳에서 오래 버텼지? 하지만 이젠 슬슬 갈 때가 된 것 같아. 곧 만나서 내 손을 잡을 수 있겠지? 직원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요한은 평소처럼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다. 그리고 그날 밤 요한은 평온한 미소를 지은 채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편지는 여느 때처럼 배달되었다. 주소지는 변함없이 프랑스 호프스트라트 27번지. 그곳은 바로 작은 공동묘지 안에 있는 리사의 묘지 주소였다. 요한이 보낸 편지는 항상 리사의 묘비 앞에 도착했다. 그리고 묘지 관리인이 그 편지를 리사의 묘비 곁에 조용히 놓아두곤 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뒤에도 그는 편지를 통해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마지막 편지가 도착한 날, 묘지에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바람이 조용히 편지를 흔들며 마치 리사가 대답하는 듯 속삭였다. 이제 기다리지 마요, 요한. 우리 다시 만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망설이지 말고 마음을 전하자. 언젠가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떠난 사람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 제목: 엄마의 우산. 때로는 아주 사소한 물건이 가장 큰 사랑을 담고 있다. 그리고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2005년 가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비가 자주 내리는 이 도시에서 사람들은 언제나 우산을 들고 다녔다. 루카스는 대학 졸업을 앞둔 청년이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비 오는 날을 싫어했다. 무릉덩이를 밟아 양말이 젖고 우산을 들고 다니는 것이 귀찮았다. 하지만 그가 가장 싫어했던 것은 엄마가 건네주던 낡은 빨간 우산이었다. 엄마, 제발 다른 우산 좀 사줘요. 이건 너무 촌스러워요. 엄마는 웃으며 말했다. 이 우산은 네가 어릴 때부터 쓴 거야. 튼튼하고 아직 쓸만해. 그러나 루카스는 친구들 앞에서 이 우산을 쓰는 게 부끄러웠다. 사람들은 모두 세련된 검은 우산을 들고 다니는데 자기만 어린아이 같은 빨간 우산을 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대학생이 된 후 그는 우산을 바꿨다. 빨간 우산은 방 한구석에 밀어두었다. 그해 겨울 루카스는 기숙사에서 공부하다가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다. 루카스, 엄마가 병원에 계셔. 엄마는 예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나 밝게 웃으며 자신은 괜찮다고 했다. 루카스는 급히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엄마는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가 유리창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왔구나, 루카스. 엄마, 갑자기 왜 이렇게... 엄마는 힘없이 웃었다. 괜찮아. 그냥 조금 쉬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루카스는 엄마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았다. 그녀의 손은 전보다 많이 야위었고 목소리는 한층 더 가늘어졌다. 그날 밤 비가 더욱 거세졌다. 루카스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엄마가 내게 해준 것들은 너무 많은데 나는...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루카스에게 작은 가방을 건넸다. 내 엄마가 너한테 주고 싶어 했던 거야. 루카스는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빨간 우산이 있었다. 루카스는 우산을 보고 순간 말을 잃었다.
왜 엄마가 이걸... 그때 우산 손잡이에 무언가 새겨진 걸 발견했다. 너를 언제나 지켜줄 거야. 엄마가. 손잡이 안쪽에는 작은 글씨로 엄마의 메시지가 새겨져 있었다. 루카스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어릴 때부터 엄마는 비 오는 날이면 늘 이 우산을 건네주었다. 그냥 낡고 촌스러운 우산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엄마는 언제나 이 우산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엄마는 그를 지켜주고 싶었고 비 오는 날도 따뜻하게 감싸주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우산을 밀어두고 새로운 것만을 찾으려 했다. 며칠 후 엄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을 마친 후 루카스는 다시 기차를 타고 도시로 돌아왔다.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루카스는 이번에는 검은 우산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가방에서 빨간 우산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다. 빨간 우산 아래 빗방울이 똑똑 떨어졌다. 손잡이를 꼭 쥔 채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고마워요. 비는 계속 내렸지만 빨간 우산 아래 루카스는 더 이상 비를 싫어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알았으니까. 엄마는 언제나 곁에 있었다는 것을. 때때로 우리는 사랑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하지만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늘 우리 곁에서 조용히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제목, 바람이 가져온 메시지. 2005년 여름,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 오래된 운하를 따라 늘어선 아담한 카페들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로 활기찬 도시였다. 이곳에서 안나는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서점은 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아늑했고 주인이 직접 고른 책과 손으로 쓴 추천 카드 덕분에 단골들이 많았다. 어느 날 오후, 안나는 가게 앞에 놓인 테이블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바람이 한 장의 종이를 날려왔다. 응? 안나는 종이를 집어들었다. 구겨진 종이에는 네덜란드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은 오늘 행복한가요? 안나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의 일기장이 날아온 걸까? 그때 허겁지겁 뛰어오는 남자가 보였다. 어수선한 머리와 커다란 가방을 맨 그는 숨을 헐떡이며 안나 앞에 멈춰 섰다. 혹시 종이 한 장 못 봤나요? 안나는 종이를 들어 보이며 장난스럽게 물었다. 이거요? 당신은 오늘 행복한가요? 라고 묻는 걸 보니 꽤 철학적인 사람이네요. 남자는 얼굴을 붉히며 종이를 받아들었다. 아, 이건 그냥 제 메모예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던지나 봐요. 그는 머뭇거리다가 답했다. 사실 이건 제 소설의 첫 문장이에요. 소설? 남자는 가방에서 구겨진 노트를 꺼내 보여주었다. 안나는 흥미롭게 페이지를 넘겼다. 글씨는 다소 지저분했지만 문장에는 따뜻한 감성이 느껴졌다. 저는 다니엘이라고 해요. 작가가 되려고 노력 중이죠. 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첫 문장이 바람을 타고 제게 온 건 운명일지도 모르겠네요. 다니엘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그러네요. 사실 이 소설은 완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항상 첫 문장만 고민하다가 멈추거든요. 안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우리 서점에서 작은 이벤트를 해보는 건 어때요? 이벤트요? 그래요. 이 문장을 서점 앞 칠판에 적어놓고 손님들에게 답을 적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할지 궁금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놀란 듯 눈을 반짝였다. 정말 좋은 생각인데요. 그렇게 해서 서점 앞에는 칠판이 세워졌다. 당신은 오늘 행복한가요? 사람들은 하나둘씩 멈춰 서서 답을 적기 시작했다. 오늘 아침에 커피를 쏟았지만 친구가 새 커피를 사줬어요. 그래서 행복해요.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해지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안나와 다니엘은 하루 종일 칠판을 바라보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날 저녁 다니엘은 안나에게 말했다. 이런 대답들을 보니까 다시 글을 써보고 싶어졌어요. 좋아요. 그럼 소설을 완성하면 우리 서점에서 첫 북사인회를 해보는 건 어때요? 다니엘은 놀란 듯 안나를 바라보다가 환하게 웃었다. 그럼 꼭 완성해야겠네요. 그렇게 작은 질문 하나가 다니엘의 글을 다시 쓰게 만들었고 안나와의 우연한 만남은 특별한 인연이 되었다. 몇 달 후 다니엘은 첫 소설을 완성했고 안나의 서점에서 북사인회를 열었다. 작은 서점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섰고 다니엘은 떨리는 손으로 책에 사인을 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첫 문장을 떠올렸다. 당신은 오늘 행복한가요? 그날 다니엘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다. 네, 행복합니다. 우연한 사건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사소한 질문 하나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줄 수도 있다. 제목 튤립 도둑과 커피 한 잔.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 할렘. 2005년 봄 마을 광장에는 형형색색의 튤립이 만개했다. 할렘은 네덜란드에서도 특히 꽃으로 유명한 곳이었고 매년 열리는 튤립 축제는 지역 주민들의 큰 자랑거리였다. 이곳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마르틴 아저씨는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며 광장을 바라보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는 평소와 다른 광경을 목격했다. 뭐야 저 사람은? 누군가 광장 한쪽에서 조심스럽게 튤립을 뽑고 있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마르틴은 슬쩍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거기 뭐 하는 거요? 튤립을 뽑던 젊은 남자는 깜짝 놀라며 손에 쥔 꽃을 숨겼다. 그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옷차림도 허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황한 표정이 너무도 선명했다. 죄송해요. 그냥 몇 송이만 가져가려 했어요. 마르틴은 팔짱을 끼고 말했다. 몇 송이? 광장의 꽃들은 공공재라서 그냥 가져가면 안 되네.
젊은 남자는 난감한 듯 머리를 긁적였다. 사실은 여자친구한테 줄 꽃이 필요했어요. 오늘이 우리 사귄 지 1주년이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마르틴은 한숨을 쉬었다. 이봐, 그렇게 꽃을 몰래 뽑아가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은 뭘 보겠나? 꽃은 많은 사람이 함께 즐겨야 하는 거야. 남자는 고개를 푹 숙였다. 정말 죄송해요. 그냥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마르틴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자네, 배고프지 않나? 남자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네? 배고프냐고 물었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나 좀 하세. 남자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르틴은 그를 카페 안으로 데려가 커피와 갓 구운 크루아상을 내주었다. 이름이 뭐지? 루카스입니다. 좋아, 루카스. 자네가 꽃을 훔치려 한 건 분명 나쁜 일이지만 이유를 들어보니 이해는 간단해. 루카스는 창피한 듯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죄송해요. 원래는 작은 선물을 준비하려 했는데 며칠 전에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바람에. 마르틴은 고개를 끄덕였다. 힘든 시기겠구만. 하지만 그래도 도둑질은 방법이 아니야. 루카스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마르틴은 잠시 생각하다가 카페 뒤쪽에 작은 화단을 가리켰다. 저기 있는 튤립은 내가 직접 키우는 거야. 필요한 만큼 가져가도 좋아. 대신 조건이 하나 있네. 정말요? 루카스의 얼굴이 밝아졌다. 어떤 조건이요? 마르틴이 씩 웃으며 말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카페를 도와주게. 커피 서빙이라도 하면서 하루 일하면 꽃값은 갚을 수 있겠지? 루카스는 감격한 듯 마르틴을 바라보다가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꼭 올게요. 그날 저녁 루카스는 카페에서 받은 아름다운 튤립 한 다발을 들고 여자친구를 찾아갔다. 여자친구는 꽃을 보고 감동했고 루카스는 자신이 어떤 사람의 친절을 받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루카스는 약속을 지켰다. 그는 카페에서 서빙을 하며 열심히 일을 도왔다.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주면서 그는 문득 깨달았다. 도움이 필요할 땐 이렇게 정직하게 요청하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몰라. 마르틴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루카스의 어깨를 툭 쳤다. 오늘 꽤 괜찮았어. 혹시 진짜 일할 생각 없나? 네가 원하면 정식으로 일할 수도 있는데. 루카스는 깜짝 놀라며 마르틴을 바라보았다. 정말요? 그래, 네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처럼 나도 네 도움이 필요하거든. 그렇게 루카스는 마르틴의 카페에서 정식 직원이 되었고 몇 달 후에는 자신의 작은 가게를 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을 광장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튤립이 피어 있었고 루카스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미소를 지었다. 그날의 작은 사건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는 걸 그는 오래도록 기억했다. 작은 친절과 이해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때때로 누군가의 실수를 무조건 비난하기보다는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더 큰 변화를 만든다.